제롬 파월, 네, 미국 그렇습니다. 연준 의장이죠.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킨 것이 최대의 실수이지 않나. 왜냐하면 누가 봐도 실패를 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국은 장기 투자를 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추가가 되면 우리 증시가 그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표지에 어서 많이 본 분인데 제롬 파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이죠. 이분을 표지에 등장시킨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100%다 그냥 그 출판사의 의견을 어. 따랐었고요. 아마도 내용을 보시고서 이게 관련된 중앙은행 관련된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죠. 쓰신 게 아닌가 싶고, 저 스스로도 사실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1등 공신을 꼽으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 나서는 흔쾌히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미국 연준 의장이라고 하면 세계의 경제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또 제롬 파월의 생각을 또 가장 잘 읽고 계시는 분이 정광훈 대표니까 그렇다고 하죠. 네. 근데 원래 역사에 관심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금융시장의 역사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투자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선배님들이 와서 강연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질문을 저는 좀 항상 드렸던 게, 어떤 공부를 제일 하는 것이 나중에 투자 잘하는 데 도움이 되냐라고 했고,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답변이 역사 공부라고 역사.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두면은 주식에 정말로 우리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매니저로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역사에 대해서 제가 미리 좀 공부가 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하고 맞물렸던 그런 시기들에서는 성과들이 확실히 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게 또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제가 사실 이게 첫 책인데 네. 이게 이제 역사하고 주식 투자하고 맞물려 있는 이런 내용의 책이 나오게 돼서 딱 좀 생각했던 게 나온 것 같아서 또 좀 뿌듯하고 기쁘고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정광훈 대표의 그 인사이트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 금융가에서.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역사를 꿰고 있기 때문에 또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좋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좀 세요. 투자의 역사는 되풀이된다가 아니라 네.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반드시까지 붙인 이유는 어떤 게 있어요? 네, 안 그래도 그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은 거에 대해서 네. 질문을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썼느냐인데, 저는 역사가 반드시 되풀이된다라는, 그러니까 역사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반드시란 단어가 들어가야 그게 강조가 되지 않을까 이고, 실제로도 역사는 저는 되풀이가 뭐 어느 정도 된다가 아니라 역사의 반복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역사 공부의 필요성, 특히 돈이 걸려 있는 자본시장에서는 더더욱이. 근데 이제 역사가 반복이 돼? 라는 것 자체부터 이제 물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개념이 책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재현이 된다라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역사 사례는 없다. 근데 그 비슷해 보이는 역사 사례들은 많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정말로 잘 맞는 사례이냐, 거기에 더해가지고서 현대에 와가지고서 반복이 될 때에는 어떠한 또 차이점이 있느냐, 요거까지도 발견해 내야 되는 것이, 낼 수 있는 것이 역사 공부에서 결국은 저희가 얻어야 되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역사를 보다 보면 내공이 쌓이면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재현되는 건 아니고 다만 반복이 된다. 다만 그 속에서도 변주는 있다. 네. 사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인간의 행동도 반복이 되니까 그게 금융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반복돼서 나타나고. 오늘의 키워드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책 86번가 정광우 대표가 쓴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코로나19의 특징. 책에서도 보면 코로나 발생 이전의 모습부터 짚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네, 코로나19 이전에는 지금하고 정반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적이니까 네. 금리도 안정적으로 낮았었죠. 네. 그래서 성장주가 계속해가지고 좋았었던 그런 분위기를 몇 년간 이어졌었죠, 그런 분위기가. 근데 이걸 좀 더 생각의 범위를 넓혀가지고서 보면,
증시는 크게 봤을 때 이 순환론이라는 게 적용이 될 때도 있고 적용이 안 될 때도 있는 것인데 네. 그 당시가 순환론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시기라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코로나19 직전에는 순환론이 통하지 않았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순환론이라는 거는 제일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게 우라가미 구니오인데 네. 구니오가 쓴 그 순환론의 기준이 되는 거는 재고 순환 주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재고의 이제 주기를 한번 살펴보니까 과거에 순환론이 있었던 시기에는 재고가 과잉이 되거나 아닌 과소가 되는 시기들이 나타났는데 2014년부터 코로나 터지기 직전 2019년 말까지는 보면 재고의 순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정 재고 수준이 몇 년간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거기서 너무 많지도 않고 재고가 너무 적지도 않은 그런 아주 이제 적절한 상황이 몇 년간 이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란 게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인플레나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은 정책도 아주 안정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그 장기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미국에 많이 있는 그런 주식들이 계속해가지고 승자가 되었었던 그것이 바로 코로나19 이전의 투자 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뭐 IT 발달이라든지 온라인 발달로 인해서 가격 비교도 용이해졌었고 기업들의 물류를 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해졌었고 재고 파악도 더 빨라졌고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게 아주 정확하게 예.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구니오도 본인이 책을 적었던 그 시기에 네. 향후에 이 순환론이 좀 약해질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IT의 발달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적정 재고를 계속 잘 유지를 해 나가면 이 순환론은 이제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 시기들이 그러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순환론이 없네. 그러면은 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네 이렇게 되었었고 그게 너무나 좀 뭐 몇 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순환론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투자자분들께서 많이들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점에서부터가 제 생각에는 코로나19 전후로 비교해서 시작점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19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증시 폭락, 미국의 양적 완화, 막 엄청나게 돈을 풀고 제로 금리로 떨어뜨리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됐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는 대응이 좀 빨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금 중앙은행하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 증시가 약해졌을 때, 그 다음에 침체가 왔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뭐냐하면 금융위기 때에 제로금리 그다음 양적 완화라는 걸 해가지고서 그 불황을 타개를 했었던 승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아주 강력한 주사를 빵 놔서 일으켜 세웠던 역사.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에도 보시면은 중앙은행에서 곧바로 얘기한 것이 금리를 제로로 네. 하겠다. 그 다음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용이했다 이 점을 예상하기에는. 근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역사가 반복은 되지만 네. 또 변주가 좀 있다라고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서 지난 금융위기하고 다른 것도 존재를 한다라는 건데 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회사채를 사지는 않았습니다. 양적 완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채, 그다음 모기지 요렇게로 한정을 지었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흔히들 부채 화폐화라고 하죠. 예를 들어 정부에서 무작정 돈을 막 적자 재정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거를 중앙은행에서 채권 매입으로 다 이거를 이제 받게 되면은 네. 그러면 정부가 너무 부도덕할 정도로 무책임할 정도로 빚을 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발행 시장에서는 채권을 사지 않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발행 시장에서도 샀고요. 네. 그러니까 금기를 하나 깼어요. 발행 시장에서 샀다라는 의미는 기존의 유통 시장,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있던 걸 중앙은행이 가져오세요, 내가 사줄게 했다라면 이제는 네. 정부가 그냥 발행하는 걸 채권을 찍자마자 가져왔다라는 거죠, 정부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이번에도 좀 척은한 것이 예. 국채는 발행 시장에서 바로 가지고 오진 않았었고요. 다만 이제 회사채에 대해 가지고서 회사채를 사려고 해보니까는 너무 유통 물량이 적은 거예요. 연준의 그 사이즈에 비해 가지고서는. 그래서 그거를 찍자마자 그냥 바로 가지고 와서 금기를 하여튼 넘어버렸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부채 화폐화에 대한 비난이 사실 별로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나중에 다음번에 또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우린 분명히 또 제로금리 양적 완화를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더 과감하게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요런 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아 이런 정책을 펴서 바닥이 나오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주가 생긴 걸 보면서 미래 대응이 좀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위기가 오면은 여기에서 더 나갈 수도 있겠구나. 더 나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주식까지도 사겠구나 나중에 직접적으로 라는 거를 저는 요번에 이 변주를 보면서 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라도 코로나19 때 대응은 기억을 하실 테니 네네. 이거를 바탕으로 혹시 다음에 어떤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자산시장이 움직이는 것, 연준이나 중앙은행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미리 좀 내다볼 수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겠죠.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연준의 실수. 연준의 실수요. 뭔가 위기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그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잘 대응을 한 것 같았는데 실수를 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킨 것이 최대의 실수이지 않나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네네. 그런데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스물스물 올라오기는 하겠죠. 근데 결정적인 실수가 또 있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AIT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이게 텐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 조금만 풀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연준에서 2%의 물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2%. 네, 근데 2%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순간이냐, 누적적이냐 이거를 보는 것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물가 상승률이 1%에 불과했어요. 네. 그리고 이듬해 2% 물가 상승이 되었다.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라면 이제 우리가 2%의 물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평균 물가 목표제 하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는 2% 대비 그러니까 1%밖에 못했으니까 1%만큼 목표 달성에 미달을 했습니다. 네. 지금 2%지만 내년에 3%가 되어야지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비로소 평균적으로 2%의 물가 상승을 이끌어내게 되니 목표 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내년에 더 높은 물가 상승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더 부양하기 위해서 네. 물가를 좀 양보를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하면 바로 코로나 전에는 인플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플레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아주 과격한 정책까지도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이게 참 웃긴 것이 정규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요. 어떤 게요? 평균 물가 목표제가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1년에 8번 네.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잭슨홀 연설이라고 해가지고서 거기는 사실 심포지움이거든요. 일종의 정책을 결정한 자리가 아니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만나서 불과합니다. 막 공부하고 발표하고 이런 자리들. 네, 네. 근데 그날 갑자기 예정이 없던 긴급 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사실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높은 과도한 물가 상승이 올 것이라 예상을 못했었을 것이고 또한 과거에 워낙 인플레가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는 네. 어떻게든 인플레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가지고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자기 발목을 잡아버리는 꼴이 나중에는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 함정에 좀 빠져버렸던 거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확 치솟아 버렸고 네, 네. 6, 7, 8, 9%대까지 9%까지 갔습니다. 갔었고. 근데 이게 연준이 그냥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이 함정에 빠졌다라고만 봐야 될지 뭔가 큰 변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네, 대표적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물론 연준이 제롬 파월 의장이 전쟁을 예측할 수는 없었던 거였을 테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억울한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억울한 것이 말씀해주신 전쟁이에요. 네. 사실 22년도 초만 해도 아주 긴축의 가속도를 낼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22년도 2월달에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 전쟁 때문에 혹시나 경기가 갑자기 침체로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겨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
금리 인상이나 인상의 속도를 더 내거나 혹은 테이퍼링을 가속화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정책을 좀 더 조심스럽게 운영하겠다로 선회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부양적인 정책이 더 남아있게 돼버린 것이고 그 이후에 물가 상승이 더 높게 나타났던 것이죠. 근데 이것만 보면은 파월 의장이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보면 명확히 실수를 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21년도 4월부터 원래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 일회성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의 거의 한 40% 정도가 중고차라는 그 항목 하나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시적이다. 근데 4월, 6월 동안 그런 일시적 환경이 지나가고 그 3분기가 되었는데 실제로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네. 물가가. 그러니까는 연준 입장에서는 잘 됐다. 우리 말이 맞았지라고 하는데 그게 실수인 것이 그때에는 델타 변이가 창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소위 리오프닝과 관련된 요인들이 갑자기 다 마이너스로 물가 쪽에서 돌아서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안정화처럼 보이게 됐던 거죠. 네. 근데 기저에 깔려 있는 물가 상승의 압력은 그때에도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애써 무시를 했던.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파월 의장의 재선임이 달려 있었죠. 재선임이 달려 있다 보니까는 사실 그 정치인이 예. 중앙은행의 모든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없고 파월 의장도 재선임이 정말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이야기는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임을 확정을 지어준 이후에 그게 11월 말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자마자 첫 번째 공식 행사가 11월 30일 날에 미국 의회 나가서 증언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날 나가서 바로 처음 꺼낸 말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는 생각을 철회하겠다로 바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많이 실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의 연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좀 더 사뿐사뿐 걸었던 거고 네. 연임이 결정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쿵쿵 빅스텝, 맞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거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걸 이제 자동차 속도로 비유해 보자면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늦췄어야 됐는데 차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네 그러면서 브레이크에 발을 좀 뗐던 거고 네. 그러다가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긴축의 강도를 세게 갔던 건데 그 자체를 좀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긴축의 방법과 속도? 22년 상반기까지는 낙제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실패를 한 거거든요. 네. 본인들의 두 가지 책무 중에 하나가 가격 안정인데 네. 물가 상승이 9%나 한 40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이 예. 나왔는데 이거는 그렇죠. 실패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이후의 대응은 좀 적절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냐면은 저는 한 9월, 10월 정도부터는 연준의 대응이 네. 좀 적절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연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 네. 경제 전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물가는 요 정도 될 것 같다. 올해, 네. 내년, 내후년.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점도표, 기준금리를 평균적으로 연준의 위원들이 점을 찍어가지고 예상을 해보니 향후에 기준금리가 요렇게 흘러갈 것 같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근원 PC 물가 대비해 가지고서 기준금리가 한 1.5에서 1.6%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마련을 해 주어야 평균적인 정도 환경에 금리 정책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정도는 인플레를 잡기 어찌 보면 적절한 과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정책 금리 수준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22년도 9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준금리 예상치 점도표가요. 근원 PC 물가 대비해서 1.5% 높게 찍힙니다. 그 전에는 항상 낮게 찍혀서 심지어 마이너스로 찍혀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적절하게 과연 대응을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본인들이 낸 자료에서 이미 계속 드러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9월에 나온 자료부터는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는 걸 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연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던 신뢰가 많이 좀 회복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라는 제목의 책이니까 역사를 또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뭐 연준이 과연 뭐 실수를 이번에 한 번만 했겠습니까? 과거에도 있었겠죠. 특히 앞에서 변주
역사가 반복이 되지만 변주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변주는 인위적으로 치는 거잖아요. 변주로. 네, 네. 근데 실수는 변주가 아니라 변수겠죠. 그것도 예측할 수 없는. 맞습니다. 네. 과거에는 어떤 실수들이 있었나요? 과거에 보시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 나가던 시기 네. 이게 이제 14번이 있었는데 네. 50년대 이후로 봤을 때는요. 그 14번 중에 11번 침체가 왔습니다. 14번 중에 11번이나 침체, 경기 침체. 네, 그러니까 11번을 실수를 한 거죠. 아, 원래는 경기 침체까지 빠뜨리지는 않고 네, 네. 긴축만해서 물가만 잡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침체가 왔다라는 것 자체가 실업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이고 연준의 양대 목표 중에 하나인 적절한 고용의 유지 목표 달성에 실패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 금리 인상기에서는 실패했었던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14번 중에 11번은 실패했다. 네, 네. 급브레이크 너무 밟아서 뒤에 타 있는 사람들이 다 멀미하고 토하고 난리가 났다 이거였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14번 중에 3번은 성공한 거였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예. 많은 걸 수도 있고 적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까요. 네네. 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연준이 그런 금리 인상기를 겪지 않은 시기에서는 침체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는 연준이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는 뭐 금리를 그렇게 건드리지 않아도 되었던 시기들 그런 시기에서는 금융시장이 잘 작동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금리를 막 올려 나가야 되는 그 시기들이 몇 차례가 있었는데 네. 그 시기들 중에서는 실수가 많았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운 시기 중에서도 성공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과거 역사적인 확률로 보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라든지 아니면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서도 몇 차례는 승리를 연준이 거뒀으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연준에 맞서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근데 연준이 또 실수를 저지르는 시기도 있으니 그 시기가 올 때에는 적절하게 연준하고 또 다른 배를 타야 되는 시기도 있다라는 거고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잘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데요. 그 비유하자면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스무스하게 섰으니까 사람들이 멀미를 안 했고, 근데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브레이크를 밟았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이건데, 야, 그걸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다음 키워드를 들으면 이야기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86번가 정광우 대표가 쓴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연준 승리의 역사.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14번 중에 11번 경기 침체가 왔고 3번은 경기 침체를 피했고 그 3번이 연준 승리의 역사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세 번의 나름의 아주 빛나는 역사이죠. 이거를 파월 의장이 이번 긴축 사이클 들어갈 때 강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경기 침체가 이제 판명은 안 됐으니까 15번 중에 4번째 경기 침체를 피하는 결과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고. 네, 아직까지는 모르는 건데 예. 그 침체라고 판명은 안 났으니까 예.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성공적으로 그래도 초기에는 아주 크게 헛발질을 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무슨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논란은 많습니다만 그건 일단은 가봐서 그때 판단을 해보기로 하고 역사적으로 살펴보죠. 역사적으로. 네, 네. 과거의 승리의 역사는 어땠던 겁니까? 요 세 번의 승리의 역사는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이 그리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점들은 뭐 여러 가지 침체의 신호들을 줬었어요. 네. 뭐 장단기 지금 흔히들 말씀하시는 장단기 금리 역전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그런 게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굉장히 별로 출혈 없이 잘 지나갔던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 시기에는 좋았었거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라고 해보니까 실업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은 소비의 국가인데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니 견조하게 소비가 유지가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각각의 사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네. 첫 번째는 그 60년대 중반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막 높아져 가던 시기였었어요. 왜냐하면은
베트남 전쟁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케네디 이후에 대통령이 된 린든 존슨이 현대 미국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기틀을 닦았다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인즉슨 재정 정책을 많이 펼쳤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었었던.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가고 있었는데 너무 높은 인플레는 막으면서도 경기는 어찌저찌 유지가 되어 갔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네. 근데 이때는 왜 그랬을까라고 보게 되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는 안 썼는데 금융위기 때는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있어요. 네.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를 억지로 껴 맞추는 거죠, 네. 이제. 근데 트위스트가 비틀다는 뜻이니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요때 당시에도 기준금리, 단기금리는 올라가지만은 장기금리는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뭘 했냐 하면 아까도 재정정책 펴고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채권에 찍어냈을 거잖아요. 네. 장기채를 하나도 안 찍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장기 금리는 물량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다들 가지고 있는 거에서 예. 이게 팔아야지 금리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쵸. 시중 금리가. 근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단기 금리만 올라갔었다. 아,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서 침체에 안 빠졌던 게 아닌가라는 어. 평가를 받았던 시기고요. 80년대 중반의 경우에는 사실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유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오일 쇼크가 딱 발생하고 유가가 엄청 높았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이 나오면서 가령 알래스카라든지 북해 유전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생산이 늘었어요. 그리고 효율성도 증가를 하면서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원유를 쓰지를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펙에서 자기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서 유가를 높게 유지하자 그랬는데 네. 유가가 스물스물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감산을 해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들 중에 리더격인 사우디가 오히려 감산해서 증산으로 치킨 게임으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가가 10불 아래로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너무 폭락을 하니까 오히려 나중에 미국에서 당시에 부시가 주지사였는데 나중에 네. 대통령이 된 부시가 사우디로 넘어가가지고서 일정 수준 이하로는 유가가 안 내려가게 만들자라는 소위 부시 라인이 끄어진 데가 이때입니다. 아. 너무 내려가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너무 안정화가 빠르게 되어버리니까 이 시기는 뭐 연준이 별다른 걸 안 해도 성공을 할 수 있었고요. 정확하게 정책을 잘 펴서 연준이 승리를 거둔 거는 90년대 중반입니다. 이때 당시는 어땠냐면 실제로 인플레가 많이 높아지기도 전이에요. 네. 근데 기대 인플레가 높아지는 걸 딱 보고서 당시 그린스펀 의장이 미리 긴축을 빠르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전에 가장 빨랐던 시기가 바로 90년대 중반이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도 뭐 0.5% 인상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런 아주 발빠른 정책의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서 미처 인플레가 오기 전에 기대 인플레를 싹 잡아버리게 되니까 경기가 계속해 가지고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아주 눈부신 정책의 승리이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요 세 시기를 많이 언급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90년대 중반처럼 본인들이 잘해가지고 잡았던 그 시기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 피력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희망대로 되면은 좋은데, 그렇죠? 희망대로 되면은 좋은데, 근데 지금 보면은 얼추 실업률이 올라가진 않고 네네. 지금 한 3.4% 정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고용은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미국의 경제 상황은 특히 고용 상황만 놓고 보면 괜찮잖아요. 네, 반세기 만의 최저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파월 의장이 네. 좀 깔때기를 댈 만하네요. 지금은 자신감이 좀 붙을 만합니다. 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좀 의기소침해하다가 예. 작년 한 4분기 정도부터 예. 내세운 새로운 논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실업의 급증 없이는 침체가 안 온다라는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과거 같으면은 일할 사람이 넘쳤는데 지금 이번에는 일할 사람이 너무나 부족했었고 그래서 좀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쉽사리 소위 말해서 뭐 구조조정을 많이 하기보다는 네. 일자리는 유지하면서 과도하게 나가 있던 구인 공고만 줄여버리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진 것 같은 효과는 나고 근데 실제 실업은 증가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요거 이제 숫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예.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일단은 구인 공고 낸 것부터 줄입니다. 사람을 뽑겠다는 공고부터 없애게 되겠죠. 네. 네. 그게 과거에 평균 한 1,200만 개가 없어졌어요. 침체 음. 시기에. 그러고 나서는 실제로 지금 고용되어 있는 그 인력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겠죠. 그게 뭐 300만, 500만
뭐 많게는 700만까지도 실업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둘을 합쳐놓고 보게 되면 한 500에서 7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사라진 꼴이 되는 거죠. 예. 구인이 사라진 거, 일자리 사라진 거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인 공고가 무려 600에서 700만 개나 더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자 대비해서. 이런 경우가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원래는 실업자 대비해서 구인 공고 개수가 적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일자리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도 늘었죠. 이민자는 안 받았죠. 그다음에 조기 은퇴는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구인 공고 자체가 실업자 대비해서 700만 개나 많이 나 있는 전대미문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가정을 해보는 것이 이 구인 공고 700만 개가 줄어들고 네. 실업이 한 100만 정도만 올라가면 과거랑 비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거에 5에서 700만 개 사라진 거랑 비슷한 상황이지 않겠냐. 그러면 실제 실업자 증가는 100만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침체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거는 경제가 여전히 강건한 거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는 파월 의장의 표현으로 좁은 길이라고 했었어요. 아주 확률이 낮지만 그럴 네. 수도 있지 않을까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경로로 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아진 것 같다라고 자신감을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 굉장히 지금은 그래서 특이한 상황에 네, 있는 네. 거고 이대로만 가면은 연준이 승리한 역사가 3번에서 4번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요거는 미국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뭐 유동성이 됐든 경제 정책이 또 세계를 좌우하니까 거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기대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실업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했고 과거에 연준이 승리했던 3차례 다 주가는 좋았나요? 증시는? 네, 다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랠리를 좀 강하게 했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상황 자체가 사실 좀 안 좋았으니까는 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퍼져 나갔을 네. 거잖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보셨겠지만은 14번의 긴축 사이클에서 11번이나 침체로 갔으니 또 긴축 사이클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그때 당시에 부정론이 팽배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떠나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려가는 데 배팅을 그때 당시에도 하고 있었었고, 근데 그런 점이 해소가 돼서 침체로 막상 안 가게 되니까는 그 뒤에 그 자금들이 다시 증시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꽤 좋은 수준의 그런 랠리를 3번 다 펼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1965년에 미국 증시가 22% 올랐었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긴축에 들어가기 이전이니까는 그 전에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더 올랐다라는 겁니다. 더. 그러니까 이때에도 처음에 긴축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걱정이 있으니 증시가 일부 하락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회복을 하고서 그 전 고점을 벗기고 오히려 더 올라갔었다라는 겁니다. 83년에는 14%, 94년에는 8.5%더 올랐다라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희망사항 갖게 될 텐데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4번째 키워드. 팬데믹 이후 앞으론 어떻게 될까? 팬데믹 이전에는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경기의 순환보다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상황이었던 거고. 네, 네. 코로나19에 또 우리가 갑작스럽게 재고도 늘어나고 순환을 다시 한번 이제 순환이 아니라 순환 순환을 통해서 사실 순환도 겪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순환론이 또 나타날지 어떻게 반복이 될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언을 좀 해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결국 재고에 집중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재고. 네, 순환론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재고다 보니까는요. 근데 재고가 작년 중순부터는 과잉 재고로 갔었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과잉 재고. 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그랬고. 반도체는 너무 아픈 얘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역시적 장세가 강하게 또 작년 하반기에 왔었던 것이고요. 다만 근데 그 이후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고 조정을 위한 노력을 펼쳤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월마트라든지 이런 미국의 소매 기업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재고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는 재고 증가율이 다 마이너스에 이르렀어요. 소매 업체들이요. 언제부터요? 빠른 기업들은 저번 분기부터 그런 기업도 있었고요. 음. 아니면은 이번 분기에 대체적으로 소매 기업들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재고 증가율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물건이 덜 팔리네요.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신규 주문 덜 하고 할인 판매해서 재고 줄이고 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기업들은 적정 재고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적정 재고 이하로까지 이제는 재고 수준이 내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또 이제 과잉이죠, 과잉. 예, 그러니까 또 과하게 반응을 또 네. 재고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적은 재고만 가져가게 되면 그 뒤에 경기가 좋아질 때는 또 재고를 쌓기 위해 주문을 갑자기 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실적 장세로 들어갈 때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과거의 적정 수준의 재고 이하로 이제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다시 재고를 쌓는 사이클이 와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실적 장세까지는 요번에 순환론이 먹혀가지고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네. 과연 그러면 또 그 뒤에 역금융 장세가 오고 역실적 장세가 가서 이 순환론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이어갈 것이냐 네. 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 100년에 한 번 있는 네. 스페인 독감하고 비견될 만한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라졌던 아주 효율적이었었던 세상에서 순환론이 다시금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급의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이제 100년에 한 번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순환론이 다시 오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지 않나. 그만큼 우리 사회가 IT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적 장세가 한번 오고 난 이후에는 다시금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네. 정광훈 대표님도 이 책의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무라가미 구니오의 그 순환 주기 차트, 금융 장세,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실적 장세,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내고, 근데 인플레도 많이 올라가니까 돈을 다시 조이는 역금융 장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늘어나서 또 역실적이 되고,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고를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실적도 건전해지고 괜찮아지고, 그러면 언젠간 다시 이제 돈을 풀지 않을까. 또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 순환 주기인데 다시금 코로나19 이전으로 사이클이 없던 시기로, 사이클이 사라지던 시기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역사에 반복되던 걸 넘어서는 다시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어렵죠, 여러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크게 봤었을 때는 순환론이라는 게 과연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네. 대한 부분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온다라고 하면은 그 적용시키는 것이고 안 온다라고 하면은 또 아주 안정적인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네.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순환론이 또 사라졌던 게 그 역사였었고 예. 코로나 때는 그게 나타난 것이 또 역사의 변주였다면 이번에는 저는 뭐 또 특별한 사건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효율성은 워낙에나 과거 대비 높아져 있는 세상이니까는요. 또다시 그런 재고에 아주 불협화음은 안 나타나고 효율적인 세상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 단계인 실적 장세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또 과잉 재고에서 과소 재고로 이미 넘어갔는데 다시금 재고를 쌓으려고 할 거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순환론이 최소한 먹히게 되지 않을까. 단기간에는 네, 네. 다만 저는 한 그것도 네, 과잉 재고를 또 다시 쌓는 게 아니라 네, 적정 재고 수준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14에서 19년 때처럼 그 적정 재고선을 타고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전략을 짜자면 네.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런 그래서 상황에서. 일단은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는 그 사이까지는 네. 사실 이 경기 민감주들이 좋습니다. 그- 사이클이 있을 때는 예, 예. 워낙에나 경기 민감하다는 것 자체가 그 돈을 잘 벌 땐 잘 벌고 못 벌 땐 못 그렇죠. 번다는 건데 실적 사이클이 오면은 차별화되게 잘 벌 수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만약에 다시 과거처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네. 그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에게 기회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또 그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요 의견은 어쨌거나 간에 재고가 어느 정도이냐를 기준으로 제가 판단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재고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지를 체크해 나가시면서 요거를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도 이런 걸 계속 체크를 좀 네, 해야 네. 됩니다. 저희 성공예감 이데오미다에서도 도움을 또 드려야 되고요. 다음 키워드 보죠. 마지막 키워드.
한국 증시를 위한 재현. 사실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 이야기 네네. 대부분 이제 글로벌은 이제 중심이 미국이니까 미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수출하는 기업들 많았고 또 네네. 재고 관리도 되게 중요했고 그 영향도 많이 받았고 한국 증시를 위한 재현 그 책 뒤쪽에 그 쓴소리도 좀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항상 주식을 보시는 분들께서 네. 우리는 안 돼. 음. 이런 심리를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이래서 좋고 기왕 할 거면 장기 투자는 미국에서나 적절하지 한국은 장기 투자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홍춘욱 박사님하고도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이야기를 했는데 사이클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경기 민감주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넉넉고 장기 투자했다가는 그냥 골로 네. 간다. 네.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음. 그걸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또 타개를 해 나가는 것이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추가가 되면 우리 증시가 그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적어둔 것이고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경기 비민감 산업을 좀 키워야 됩니다. 뭐 반도체 너무 좋죠. 네. 근데 이건 경기에 정말 민감하거든요. 네.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가령 뭐 바이오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뭐 텔레콤이나 유틸리티 이런 쪽의 산업들이 경기에는 비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아주 글로벌에 경쟁력이 있는 소비재 기업들의 경우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음식료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다 하면 아무리 경기가 나빠져도 먹을 거는 최소한은 먹거든요. 필수 소비재. 예. 그런 쪽들이 우리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고 요 기업들에서 좀 차별화된 성장이 나오면 우리 증시 안정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경기 따라서 철강, 화학, 조선, 심지어 반도체까지도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었는데 등락 한 3년 쫓다가 3년 또 손가락 빨다가 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K 콘텐츠를 보라고 K-팝 보라고 저희 미국에서도 요즘에 팬들이 포토카드 모으려고 네, 앨범 네. 사는데 경기 상황 안 좋아졌다고 해서 CD 안 사겠느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산업이 더 많이 이제 커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커지게 되면 네. 사회적으로도 봐가지고서는 우리가 안전판이 저는 산업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식 시장을 떠나가지고서 우리의 필수 과제다. 마찬가지로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뭐 경기가 나빠졌다라고 해가지고서 병 치료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더 글로벌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증시가 선진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선진국 지수, MSCI 선진 지수. 지금은 신흥 지수에 포함이 돼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신흥 지수에서 비중이 1등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좋았던 시절. 네, 근데 중국이 들어오면서 1등 자리 내줬고요. 그럼요. 이제는 2등이 문제가 아니라 인도하고 대만에도 추월을 당해서 4등이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매번 보시게 되면은 이 지수 재조정을 할 때마다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신흥국 지수 비중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외국인 어쩔 수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비중에 맞춰서 사고 팔 수밖에 없으니까 비중이 쪼그라드는 대로 계속해서 한국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MSCI 신흥 지수에 들어왔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 100%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시간을 두고 이게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해당 지수에 편입이 될 때에는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아요. 몇 년을 두고 되는데 우리도 그 신흥지수에 처음 들어갈 때에는 제 기억에 5년인가 6년을 두고 들어갔거든요. 예. 중국 계속 비중이 늘 거고 우리는 낮아지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이 이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냄비 안에 개구리 같은 존재인 거죠. 여기에 남아 있으면. 그럴 바에는 선진으로 가자라는 거고 선진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이 지난 한 1년 정도 사이에 많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진 지수에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선진에 들어가면 계산을 단순히 해보면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진 지수의 편입을 적극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볼 때에는 당장 6월 달에 관찰 대상국에 등재될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여기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네네. 아직도 이제 귀를 막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주 행동주의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단발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계속 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증시가 1970년대는 좀 흑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박스권에서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음, 근데 그러다 보니 그때 많이 생겨난 게 뭐냐 하면 행동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나오고 주식 시장이 장기 성장을 못 하니까 그런 가지고 있는 거라도 나눠서 우리가 수익률 제고를 해보자. 배당을 현금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음, 우리도요 보시게 되면 3,300까지 갔던 증시가 3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그래 성장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비효율적인 거는 정리를 해가지고 주주들하고 나누자 네.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여기에 제가 볼 때 쐐기를 박으려면 네. 상법 개정까지 가야 된다라고 봐요. 맞습니다. 상법 개정이 되면 지금은 주주가 제대로 우리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만한 법적인 장치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길 가다가 얻어맞아도 어디 하소연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게 한국의 주주들이거든요. 네. 근데 요 점에서 개선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저는 정책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최근에 일본 시장을 보시면 느끼시지 않을까 싶고요.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내니까는 별다른 실적에서의 성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은 우리가 지금 고령화를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은 그런 자산들이 국민연금이라는 미명하에 주식시장에 묶여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률 제고가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면은 국민연금이 가장 크게 일단 수혜를 입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의 노후에서 자금이 고갈된 시기가 늦춰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전방위적인 좀 논의가 있고 올리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첫걸음은 이사 충실 의무의 개정이다라고 봅니다. 상법 개정 저희도 한번 다뤄드린 적 있습니다만 상법 382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회 이사들이 회사만 대리할 게 아니라 회사와 전체 주주를 대리해서 성실하게 일하도록 해야 된다. 그 법에도 많이 법 개정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구절 정리해보죠. 오늘의 심쿵 한방.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투자의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재현되지는 않습니다. 변주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도입 부분에 했던 네,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포함을 해서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정말 보셨으면 좋겠는지. 투자에 있어 가지고서 이게 참 웃기죠. 투자는 미래를 보는 건데 네. 과거를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상하실 수가 음. 있을 텐데 근데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과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중에서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과연 있을까? 이걸 어떻게 카테고리화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 대부분은 역사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뭐 배터리 주식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걸 네. 보고서 와 이런 적이 있었나 시장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그걸 우리가 새로운 산업 성장주라는 카테고리로 딱 만들어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1900년대 초반에 자동차 혁신이 일어났었죠. 그때 네. 성장주 혁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2015년 정도에서도 중국 관련 주식들 아모레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관련해서 한미약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또 아주 재평가가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카테고리화 해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 공부는 투자를 하실 때 미래 예상하실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그 속에서는 정말 완전히 반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그 시기마다 다른 또 이 종류들의 사건들이 발생한다라는 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과연 차이점은 뭘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기에는 항상 투자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침체로 빠질 수 있으니까라는 걸 알게 되지만은 그와 동시에 승리의 역사도 소수지만 존재했고 거기에서 실업률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던데 이번에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용시장을 경험하더라. 이건 변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의 차이점들을 아마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파악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렵다면 뭐 정광호 대표님의 책도 보고 정광호 대표님 이야기도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해서 매주 들으면 되니까요. 금요일마다.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말씀 나눴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